자, 34번째 자료 구조예요. 자료 구조도 이제 개정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게 선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를 우리가 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선형은 뭐 망형이나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선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을 왜 비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록이죠. 목록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밑둥이 막혀 있어요. 큐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열려 있고요. 데크는 이 큐하고 스택을 두 개 혼합한 형태예요. 리스트에는 선형 리스트하고 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선형 리스트는 그냥 쭉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선으로. 연결 리스트는 중간에 이제 그 헤드가 있어요. 그 주소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그냥 일반 선형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하나 새로운 자료를 끼워 넣으려면 얘를 끊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주소를 준 거야. 그래서 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하나 넣을게 라고 하는 그 위치를 찾기 위한 부분을 넣은 게 바로 연결 리스트가 됩니다. 비선형 구조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뭐 트리, 이런 트리 형태나 망 형태나 뭐 이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정렬이나 검색 이런 걸 할 수 있고, 인덱스를 할 수 있어요. 인덱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인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같은 거 보면 두꺼운 책 맨 뒤에 기억, 니은 또는 ABC로 해가지고 중요 단어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있죠. 그게 바로 인덱스예요.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고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 인덱스라고 이야기한다. 또 파일 편성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제 파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파일은 뭐 레코드나 이러한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것이다.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리스트는 선형 리스트예요. 이거 그냥 이게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고,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중간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스택이 이제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얘는 코드로도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밑둥이 닫혀 있고요. 보면은 만약에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C라고 하는 있는 값이 있어요. 순서대로 들어간다면 A, B, C 이렇게 들어가겠죠. 입력은 이렇게 이 순서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요, C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first in, last ou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이 스택 가드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상에서 복귀 주소와 변수 사이에 특정 값을 저장해 두고 있다가 그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오버플로우 상태로 가정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넣어야 될 게 4개야. 근데 더 이상 4개라고 하지 말고 5개라고 하자. 2까지 하자. 여기가 탑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거야. 이게 선이 없으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채워져 있다고 치자고요. 이랬을 때 C, D, E를 넣으려고 하는데 E가 들어가지 못해. 여기에 있는 이 탑의 위치 주소가 여기가 0, 1, 2, 3이라고 한다면 이 3번째가 탑이잖아요. 3이 넘어가면 3개 이상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오버플로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 할 때 그 인터럽트 처리할 때 주로 씁니다. 얘를. 그래서 이 어떤 메모리상에서 복귀 주소가 바로 뭐냐면, 인터럽트 했을 때 인터럽트 중단되기 전에 실행하던 주소거든요. 그게 복귀 주소인데 그 값을 저장해 놨다가 쓰는 게 바로 뭐다? 스택 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택 응용 분야, 이것도 이제 시험 개정 전에는 거의 뭐 100% 출제되던 아이예요. 스택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 처리 후에 얘네를 복귀 주소 찾을 때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스택의 이제 삽입 알고리즘이에요. 만약에 탑이 있고요. 현재 n이 위치야. 그래서 그때 콜백 또 풀 뭐 꽉 차 있다라는 의미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탑을 하나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증가시켜주고 거기에다가 탑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삽입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탑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삭제는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지워나가야 되겠잖아요.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니까, 만약에 탑이 0이다, 바닥이다, 그러면 언더플로우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 바닥이다. 이게 바로 언더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은 얘네를 하나씩 지워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버플로우는요, 탑을 하나씩 증가시켰는데 그 탑이 이 n 값이죠. 얘가 넘쳐버리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한다? 오버플로우라고 한다. 즉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넘쳐버린 거죠. 또 바닥까지 갔을 때 이때를 언더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더플로우라고 이야기하고 얘 넘치는 거를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Q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가 있고요. 리어에서 삽입이 되고 프론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형태다. 얘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간다. 데크는 양쪽에서 삽입 삭제가 가능하다. 이것도 예전엔 많이 꽤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워낙 기출이 많이 됐던 내용들이니까 문제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상에서 복귀 주소, 변수 사용에 특정 값을 저장해뒀다 쓰는 거, 오버플로우 상태로 가정해서 중단시키는 거, 스택 가드가 되겠죠. 자, 양방향에서 입출력이 가능하다. 이건 뭐 끝났네. 뭐예요? 데크, D, Q, U, E 이렇게 데크 맞나? 스펠링이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개정전에 꽤 출제됐던 아이거든요. A, B, C, 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스택에 입력했다. 출력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A, B, C, D가 있고 얘네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뭐냐면 자, 얘기를 다 한번 해보면 돼요. 우선은 A가 제일 먼저 얘가 출력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A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B가 들어가고 원칙적으로는 C가 들어가고 D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이 상태에서 A가 나올 수가 없잖아. 갇혀 있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A만 들어가 있던 거야. 그리고 빠졌어. 여기 보면은 D가 지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B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잘못됐네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얘네 좀 지워주고 두 번째 거. 자, 순서대로 넣어보면 돼요. 이거는 약간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알면 쉽다. 자, 지금 보면 B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A하고 B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B가 나올 수 있잖아. 다음에 A가 나올 수 있잖아. 맞습니까? 다음에 뭐야?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D를 뺄 수 있죠. 그 다음에 C 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C, A, B, D가 있어요. 우선은 C가 나왔다는 건 A, B, C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 C가 나왔어. 그 다음에 A가 나올 수 있냐? 안 되지. B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영주소 인스트럭션 이거 명령어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운영체제에 나오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영주소, 주소가 하나인 명령어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그냥 스택이에요. 그래서 영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비선형 자료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선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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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이죠. 이렇게 된다.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선형 구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비선형 구조예요. 앞에서 선형 구조랑 대비되는 아이들이고요. 뭐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예요. 뭐 그래프라고 하는 아이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연결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게 순환이 가능하죠. 보통 이제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가능하기도 한 애가 아니라 얘네를 이제 가지치기만 확장된 형태를 우리가 트리 형태라고 한다. 그래서 망형 그림이 없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렸고요. 트리 관련돼 가지고 얘네 용어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노드라고 하는 애는 이제 맨 위에 있는 얘네가 이제 근노드고요. 레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1, 2, 3, 4 4개 층으로 돼 있죠. 그리고 조상 노드는 날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 노드는 바로 위에 있는 거, 자식은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가 부모면 얘가 자식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아이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깊이나 그리고 차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수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차수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은 자식 수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얘죠. 얘가 바로 차수가 됩니다. 단말 노드는 마지막에 위치한 아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트리의 차수는 트리 노드 중 가장 큰 차수, 좀 뭐 이렇게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진 트리라고 하는 거는 차수가 이 이하인 노드로만 구성이 돼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아셨죠? 뭐 하나도 갈 수 있어. 대신에 두 개는 넘을 수 없는 두 개 초과할 수 없는 그죠? 이런 것이 된다. 나머지 뭐 식 같은 거 괜히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리 구조는 정 이진 트리, 전 이진 트리, 그다음에 사양 이진 트리 이러한 형태가 있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는 이제 트리 운행 방법입니다. 꼭 한 문제씩 뭐 예전에는 꼭 출제가 됐었는데 개정 후에는 뭐 두 번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준적으로 뭘 보시면 되냐면 루트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전에는 루트가 앞에 가고요. 후에는 중간에 가고 후위는 뒤쪽에 가고 중위는 가운데 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보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위, 중위, 후위 방식으로 각각 운행한 각 노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오탈이 있군요. 이 루트입니다. 이렇게 트리가 제시가 되면은 이 루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보세요.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요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이 한 덩어리 안에서도 또 하나의 가지가 있죠. 그럼 요렇게 세 개로 쪼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여기 있는 애가 바로 루트가 되는 거고 얘가 레프트가 되는 거고 얘가 라이트가 돼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루트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루트를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위 같은 경우는 A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프트 가죠. 그럼 레프트로 가요. 레프트도 똑같이 이 안에서 루트, 레프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B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ight로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그럼 루트, 레프트, right예요. 그러면 우선은 루트 C 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세 개 공간이 있죠. 근데 이쪽으로 또 가보니까 여기에 한 덩어리가 큰 게 있어. 3번이. 그럼 여기다가 3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F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도 어떤 순서로 갈까요? E, G, H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전위가 된다. 중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루트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드리죠. 얘도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다 지우자 한 번에. 자, 똑같이 요 동그라미만 잘 쳐놓으면은 어려운 게 아니죠. 중위는 뭐라 그랬냐면은 left,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right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A가 가는 거고요. 이쪽에 1번이 가는 거고요. 이쪽에 2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left, 루트, right니까 left가 먼저 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D, B 이렇게 가면 되죠. A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 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left가 먼저 가니까 여기에 3이 가는 거죠. 근데 이 3 안에서도 또 안에 또 있잖아요. 그지? 3이 있으니까 여기서 left, root, right니까 어떻게 돼요? G, E, H. 마지막에 이제 F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로 보면 D, B, A, G, E, H, F 이렇게 됩니다. D, B, A 여기 보시면 D, B, A, G, E, F, C, F, H, C, F. 네. H, C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C니까요. 이렇게 2번이 여기 C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left, right, 루트 이렇게 갑니다. 똑같아요. 자, left 이쪽에 가니까 얘가 1번인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가는 거고요. 루트가 이쪽에 있지. A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left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보면 left, right잖아요. left, right, 루트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right가 없으니까 left 먼저 가는 거죠. D 그리고 루트가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에서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번에 여긴 A가 간 거고 이쪽에 루트가 A고 여기가 이제 left가 2가 되겠지. 2. 요거 좀 지워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써봅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안에서도 보니까 처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C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 볼게요. 우선은 뭐가 가야 돼요? 레프트 가야 되겠죠. 레프트 가야 되는데 이쪽에 3이 있어요. 얘가 2가 되겠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 2는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 루트니까 여기에다가 G 그리고 H 그리고 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C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left, right죠. right니까 F, 그 다음에 C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쓸 때. 얘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A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D, B 가고요. G,
그리고 여기 보면 H2하고 2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가 먼저 간다 그랬죠? FCA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에 FCA만 확인해 봅시다. FCA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여기에 얘네가 왜 다 루트인데 S프로가 나왔을까? 이거 다 루트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정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수식의 표기 방법도 마찬가지로 전위, 중위, 후위가 있어요. 우리가 루트가 어디에 있느냐? 즉, 루트가 뭐냐면 연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 연산자를 앞에다 두면 전위, 가운데 두면 중위, 뒤에다 두면 후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연산자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러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 전위, 후위 방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선은 이럴 때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괄호를 먼저 주는 게 맞아요. 그지? 이렇게 봐도 지금 미리 그냥 적용을 해주기는 했는데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괄호가 안 돼 있다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더하기 하는 거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곱하기하고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가잖아요.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니까 그 윗순위는 뭐야? 괄호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연산자 우선순위별로 괄호를 쳐줬죠. 이렇게 원래 없다고 치면 우선은 괄호를 쳐준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이 괄호만 잘 쳐주면 얘는 그러니까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네를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전위라고 했죠. 지금 얘는 중위야. 가운데 있으니까 전위니까 이 연산자를 가로 바깥으로 뽑아주면 돼요.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고요. 얘 이 더하기는 뭐예요? 바깥쪽에 있는 더하기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A, B, 다음에 곱하기가 이쪽으로 왔죠? 곱하기 C, D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는 후위로 뺀다 그랬어요. 자, 후위도 마찬가지예요. 괄호 뒤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요 사이로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게 왜 바깥쪽으로 가냐 하는데 이 괄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각각 요렇게 빠지는 거고 이 괄호는 이걸 큰 덩어리로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괄호가 묶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바깥쪽으로 나온다. 이것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쉽게 되겠죠. 그래서 A, B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C, D 곱하기 마지막에 플러스가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전체적인 연산자 순위에 따라서 괄호만 묶어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프는 트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는 이제 최대 간선수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예전에 이제 기능사에 많이 출제가 되고 기사에는 간혹 가다가 좀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많이 좀 줄었고요. 순환 복잡도는 앞에서 한번 봤고요. 자, 인접 행렬에 대한 거는 이제 개정 전에 출제가 됐어서 잠깐 표시는 해놨지만 개정 후엔 출제가 안 됐어요. 별건 아니고 각각 내가 지금 기점으로 갖는 아이의 좌우에 뭐가 붙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인접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트리의 차수와 단말 노드수는 그랬어요. 트리의 차수라고 그랬죠? 차수는 얘네 가지치기. 그러니까 총 몇 개나 이거죠. 최대 많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2가 되는 거고요. 단말 노드는 마지막 끝에 있는 아이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하고 4.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NK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3번이 답입니다. 이거 공식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뭐 무방향인데 여기에서 노드 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0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는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공식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0이고요. 50 빼기 1은 얼마예요? 49죠. 이렇게 하고 얘네를 나누기 2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50 곱하기 49는 9, 0은 0, 4, 9, 5, 9, 45인가요? 그 다음에 4, 0은 0, 4, 5, 4, 20 이렇게 해가지고 0, 5, 4, 2고요. 나누기 1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 이거? 2, 4, 5, 0에 나누기 2 하면 뒤에서부터 하주나? 나누셈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앞에부터 하는 거였나? 그럼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서 2 주면은 2는 4고 10 나오니까 5 이렇게 나오는구나. 1, 2, 5 이렇게 해서 노드수를 계산할 수 있는 나눗셈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도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저렇게 계산을 한다. 자, 전위순회한 결과는 그랬어요. 전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루트가 앞에 가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얘가 루트고요. 이쪽으로 큰 덩어리로 하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더하기가 나오는 게 맞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돼요? 2가 나오면 돼요. 그럼 사실 객관식이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도 되지. 우선은 2번, 3번은 될 리가 없어. 맞습니까? 더하기로 시작해서 2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여기가 또 루트고요. 여기가 또 이렇게 땡겼을 때 얘가 레프트고 얘가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하고 레프트로 갔을 때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루트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루트,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니까요. 여기에서 루트가 얼마예요? 에스터리스크죠. 그 다음에 레프트는 여기에 레프트라고 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D가 가는 거예요. D2로 끝나는 애를 찾으면 되겠네. D2로 끝나네. 어머 이런 젠장.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I 이런 젠장. 한 번 더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인데 한 번에 갈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에스터리스크로 왔고 이쪽으로 와서 레프트가 또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루트 레프트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쪼개서 가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니까 또 에스터리스크네. 아, 결국은 에스터리스크가 두 번 연속 나오는 애가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개 나가고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한 번만 더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선은 중심 루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를 먼저 쪼개세요. 얘가 루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나 쪼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했을 때 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가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3이고요. 얘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다 써보세요. 이렇게. 맨 앞에 뭐가 간다고요? 루트가 간다고요. 레프트가 가고 라이트가 가요. 자, 우선은 루트가 여기에선 더하기죠. 그 다음에 레프트가 큰 1번이에요. 그리고 라이트가 2번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쪼개서 나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안에서도 지금 보니까 얘가 루트고 얘가 레프트고 얘가 라이트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루트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에스터리스크가 먼저 앞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뭐가 다 돼요? 레프트니까 3이 가겠고요. 그 다음에 D가 가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으로 또 내려가 봐요. 3으로 갔더니 얘가 루트예요. 그래서 에스터리스크가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C가 가는 거예요. 4번으로 또 갔더니 루트가 뭐가 되냐면 역슬러시. 슬러시거든요. 그 다음에 레프트니까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주면 우리가 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봤고 다음으로 또 이어가지고 자료구조에 관련된 정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정렬도 어렵지는 않은데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렬은 말 그대로 어떤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는데 내부 정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내부에서 그 외부 정렬은 보조격 장치에서를 연산을 하게 돼요. 삽입 정렬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삽입 정렬은 말 그대로 뭔가 우겨 넣는 거예요. 쑤셔 넣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삽입 정렬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키값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통은 두 번째 값이 키값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얘가 키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앞에랑 물어봐요. 야, 네가 나보다 크냐? 그러면은 너 뒤로 하나 밀려. 그래서 얘가 6이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 더 이상 갈 수가 없네? 그러면 그때 여기에 5번이 지금 키값에 올려져 있었잖아요. 얘를 삽입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다가. 그래서 5, 6 이렇게 갑니다. 다음번에는 이 녀석이 다음 배열이 되겠죠? 얘가 키값으로 올라가요. 7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보다 크니? 아니. 네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러면은 내가 올려줬던 그 자리로 다시 와요. 다음번에는 이 녀석을 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보다 크니? 하나 뒤로 밀어. 네가 나보다 크니? 하나 뒤로 밀어. 네가 나보다 크니? 커.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번에는 8이에요. 9예요. 얘는 얘네보다 다 크니까 그대로 8, 9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삽입 정렬이에요.
뭐 여기에 보면 말은 긴데 사실은 이게 다다. 키값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뭔가 끌어올려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블 정렬은 이제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씩 정렬을 합니다. 요렇게 두 개를 먼저 비교해요. 야, 네가 나보다 크냐? 우선 오름차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작은 게 앞으로 가니까. 네가 나보다 크냐? 물어봐요, 얘가. 그럼 우리 서로 자리 바꿀까? 그래서 5, 6 요렇게. 예.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물어보겠죠. 네가 나보다 작니? 아니, 그럼 그냥 그대로 7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2가 가고 이쪽으로 7이 가겠죠. 요렇게 물어보니까 그대로 8이 되겠고요. 요렇게 물어보니까 그대로 9가 돼요. 자, 이 버블 정렬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1회전이거든요. 한 번 회전할 때마다 가장 큰 값이 뒤로 정렬이 돼요. 그 다음번에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가장 큰 애를 물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무거운 애를 먼저 올린다. 다음번에는 여기, 다음번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정렬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회전 한 게 5, 6,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됐냐면 5, 6, 2, 7, 8, 9예요. 5, 6, 2, 7, 8, 9. 어디 갔어? 5, 6, 2, 7, 8, 9.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림상으로. 맞습니까? 자, 그럼 다음번에 또 이렇게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5, 6 그대로죠.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얘가 2,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 8, 9 어때요? 정렬할 때마다 큰 게 앞으로 가요. 그 다음번에는요. 5하고 2하고 비교해서 2, 5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6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뒤엔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한다. 자, 선택 정렬은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평균하고 최대 최소 시간 복잡도는 빅 O 알고리즘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n의 2승으로 얘네가 어때요? n의 2승이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여간에 값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한번 볼게요.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한 문제를 꽤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요. 이렇게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버블 정렬하고 반대로 작은 게 앞으로 와요. 회전 때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하여간에 2회전 했다 그러면 앞에 두 개가 정렬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버블 정렬은 뒤에 두 개가 정렬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선택 정렬은 여기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나보다 크냐? 그럼 우리 자리 바꿀까? 그럼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6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네가 나보다 작냐? 네가 나보다 작냐? 작아. 그러면 얘가 2가 되고요. 여기 5가 가요. 됐습니까? 지워져야 되겠지? 다음에 다 해봤자 그대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우리 2, 6, 7, 5, 8, 9 이게 원 패스가 끝난 상태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값부터 물어보겠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미 정렬이 됐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앞으로 끌려왔거든.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얘랑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보다 작니? 아니. 네가 나보다 작니? 그럼 나 5로 갈게. 나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가 나보다 작니? 아니. 아니.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2, 5, 7, 6, 8,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2회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앞에 두 자리가 정렬이 된다. 이게 쭉 이렇게 반복되면은 정렬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병합 정렬 같은 경우는 얘네를 합쳐가면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얘네는 시간 복잡도가 빅 O의 n 로그의 n이에요. 그래서 n이 이 앞쪽에 붙기 때문에 얘네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자, 퀵 정렬도 비슷해요. 됐죠? 최악 빅 O가 이 퀵정렬의 시간 복잡도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최악일 때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의 2승, 즉 이게 좀 전에 봤던 선택 정렬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힙 정렬 같은 경우는 빅 5의 로그의 n이다. 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얘네들만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를 정의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각각 다 해봐가지고 얘네가 정말 그래프가 내가 정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되느냐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삽입 정렬을 할 거고요. 오름차순을 할 거래요. 그리고 1회전일 때래요. 1회전은 키값이 한번 올라가면 돼요. 여기 3이 올라가는 거죠. 야, 네가 나보다 크냐? 그럼 뒤로 빠져. 8이 가고요.
야, 더 이상 앞으로 갈 데가 없으면 걔를 여기다가 쑤셔 넣어요. 유례전하면 38497이에요. 38497. 이게 원 패스입니다. 자, 두 번째 패스 가면은 이번에는 4가, 이거 좀 지워주고 4가 키로 올라가게 되겠죠. 네가 나보다 크니? 뒤로 빠져. 그럼 8. 앞에 3은 나보다 앞에 3은 나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나는 그 위치로 들어갑니다. 이게 투 패스예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9가 올라가요. 네가 나보다 크니? 아니. 또 그대로 있어. 네가 나보다 크니? 아니. 네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럼 그대로 3, 4, 8, 9,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7이 돼요. 7이 키로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에 네가 나보다 크니? 9. 그 다음에 네가 나보다 크니? 8 뒤로 밀려. 네가 나보다 크니? 아니. 그대로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3, 4, 7, 8, 9 해서 얘가 3패스고 얘가 4패스만에 정렬이 완료가 됩니다. 바로 이 시간 복잡도가 얼마나 많은 정렬을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되느냐를 식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렬된 n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빅 O 시간 복잡도에서 n 로그의 n이래요. n 로그의 n을 갖는 정렬 알고리즘은 그랬는데 우선은 대표적인 게 이제 병합 정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퀵 정렬도 이 알고리즘하고 같아요. 그리고 힙 정렬 같은 경우도 평균 시간 복잡도가 얘로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사실은 세 개인데 네, 당시에 이제 객관식이거든. 객관식에는 이제 합병 정렬 요거만 있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B5 시간 복잡도에 따른 각각 알고리즘 종류 요거 좀 정리를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병합 정렬이 최대 최소 평균 시간 복잡도가 똑같아요. 얘는 병합 정렬이요. 그래서 B5의 n 로그의 2의 n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퀵 정렬도 같은 값이다. 그리고 힙 정렬 같은 경우도 같다. 대신에 최악 수행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n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받고 3번 볼게요. 자, 선택 정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3회전을 했대요. 선택 정렬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렬이 3번 되면 돼요. 앞에 있는 게 정렬이 이미 되면 돼. 그래서 제일 작은 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35가 가는 여기 그냥 이렇게 찾아도 된다고.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각각 한 회전할 때마다 맨 앞으로 가장 작은 값이 와요. 정렬이 이미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버블 정렬은 뒤에 거.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보지 않고 찍을 수도 있다. 자, 정렬된 n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빅 O 시간 복잡도가 요 소요되는 i는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이거 좀 꽤 많이 봤었는데 좀 전에도 봤던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병합 정렬 얘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 힙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시간 복잡도 문제가 개정 전에도 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때의 최악의 힙 정렬의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빅 O의 로그의 2의 n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검색하고 해싱이에요.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찾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검색하는 방식에는 이제 이분 검색이라는 애와 이진 검색이라고도 해요. 얘가 얘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선형 검색, 얘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 피보나치 검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세 번째를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 두 개 더해서 만들고 두 개 더해서 만들어가는 피보나치 수열이고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산수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쭉 봐서 해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인덱싱 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어떤 자료를 찾아낼 때 사용을 한다.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오버플로우하고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해싱 함수 종류는 앞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재산 방법, 중간 제곱, 중첩 방법, 기수 변환 방법, 개수 분석 방법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싱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그래서 오버플로우 해결 방법들 한번 쭉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해싱 관련 용어만 살짝 볼게요. 동의어는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해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
그러니까 집 주소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겠고, 슬롯은 한 개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 삽입할 때 두 개가 똑같은 버킷에 삽입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충돌이 되고, 이때 항상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대요. 자, 버킷이 여러 개의 슬롯으로 구성될 때는 충돌이 발생하여도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개정 후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개정 전의 문제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해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레코드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동의어라고 한다 그랬죠. 이 홈 주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리니어 서치의 평균 검색 횟수는 얘는 n 플러스 1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자, 해싱 함수 중에서 레코드 키를 여러분 익스클루시브 OR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 그렇죠? 폴딩법이었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해싱 테이블의 오버플로우 처리 기법이 아닌 것은 개방, 폐쇄, 로그 주소법, 재해싱 그랬는데 로그 주소법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이진 검색의 가장 핵심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피보나치 수 이거 피보나치 검색이잖아요. 그지? 그냥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뽑아드린 오른쪽에는 문제를 봐줘도 괜찮아요. 자, 이어가지고 인덱스 구조하고 파일 편석이에요. 인덱스 앞에서 계속 봤었는데,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건 어떤 자료를 빨리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의미하죠. 자, 이어서 인덱스 구조하고 파일 편성입니다. 이제 인덱스 계속 나오죠.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빨리 찾기 위한 그런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것, 별도의 표를 만들어 놓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구성 방식에는 B트리 방식하고 B 플러스 트리 방식이 있는데, 뭐 현재는 B 플러스 트리 방식을 사용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일 편성은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순서대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인덱스를 적용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색인 순차 파일 방식도 있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예요. 이게 색인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색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덱스가 색인이거든요. 이게 뭐 여기에 따로 써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인덱스고 한국어로는 이제 색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인이 있는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색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꺼운 책에서 내가 중요 단어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맨 뒷장에 별도의 인덱스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영역이에요. 이게 본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으로 보면. 그다음에 색인 영역은 바로 뒤쪽에 기억, 니은, 디귿 또는 A, B, C 순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 구성으로는 트랙 인덱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실린더 인덱스예요. 실린더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자기 디스크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 디스크에 이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트랙이 있습니다. 이 각각 트랙으로 구분이 됩니다. 달리기 100m 달리기 뛸 때 보면 트랙 있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디스크가 여러 개 있다 그랬을 때 그 상단에서 봤을 때 전체 트랙의 개수를 우리가 실린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레코드들이 여기를 다 썼을 경우에 얘네가 넘칠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얘가 자주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색인 순차 파일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색인 순차 파일 구성에는 오버플로우 영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라 그러면 오버플로우 영역이 필요하다가 맞는 거니까 그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버추얼 스토리지 액세스 메소스 파일이에요. VSEM 파일이라고 해서 얘는 동적 인덱스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동적과 정적이 있는데 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 영역하고 오버플로우 영역을 범위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객관식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제 색인 순차 파일과 이제 VSEM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오버플로우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함수를 계산해서 물리적 직접 주소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고 역 파일 같은 경우는 특정 파일을 여러 개 색인으로 만들고 항목별 특성에 맞게 작업하도록 한 것. 이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적 인덱싱하고 동적 인덱싱이 있는데 이게 정적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레코드가 삽입 삭제되면 인덱스 내용은 변하지만
인덱스 구조는 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죠. 동적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파일에 레코드가 삽입되면 삽입될 레코드 위에 미리 공간을 확보하고 레코드 블록이 가득 차면 동적으로 분열돼요. 그래서 인덱스 분호하고 데이터 부분을 별개 파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얘네는 같이 변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세요. 내용은 좀 어렵고 많은데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얘네가 또 이제 개정 후에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싱 등의 사상 함수를 이용해서 레코드에 의한 주소 계산을 통해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파일을 뭐라고 하냐? 좀 전에 레코드 키에 의한 주소 계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직접 파일이 됩니다. 자료와 부가적인 정보를 조직하고 저장하는 방법의 파일 구조다. 파일을 조작할 때 또는 오버플로우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오버플로우 공간이 필요하대요. 파일이 사용하던 중에 오버플로우 레코드가 많아지면 재편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자, 파일 구성 방식 중에서 ISM이에요. 인덱스 시퀀셜. 즉 색인 순차 파일의 물리적인 구성은 디스크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색인을 구성한다. 3단계 색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트랙 있었고, 트랙의 모임인 실린더 있었고요, 마스터 있었어요. 볼륨은 없었습니다. 자,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레코드를 참조할 때 색인 탐색 후 색인이 가르치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직접 참조한다. 레코드를 추가 삽입 삭제하는 경우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고, 왜? 인덱스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죠?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오버플로우를 처리한 별도 공간이 필요 없다는데 오버플로우 공간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SQL 가기 전까지 한 방에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료 처리예요. 자료 처리. 가장 상식적인 내용인데, 우리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내용, 정보 처리라고 하는 내용, 이런 단어 자체가 뭐냐면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컴퓨터가 처리를 한다. 그러고 나면 걔가 정보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정보 시스템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자료 처리 시스템에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애, 나눠서 처리하는 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또는 이제 특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합된 데이터요. 데이터를 예전에는 여러 곳에서 나눠서 처리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에 모아서 한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다. 얘네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운영되고 있고 공용 같이 쓰기 위해서 우리 모여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내용에 의해서 참조해요. 주소에 의한 게 아니고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변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도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이 갱신이 되면 계속해서 변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은 DBMS,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언어, 사용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DBMS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BMS에는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정의 기능이 필요하고요. 꼭 중요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작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얘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SQL까지 연결이 돼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표로 만들어주는 이 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의 기능이고요. 조작 기능은 여기다 실제로 표가 있으면은 주소록이다 그러면 주소를 넣어야 되겠죠. 또는 검색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작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어 기능은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막 들어있어. 그럼 어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어해 줘야 되겠죠. 또는 자료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한다 그랬잖아. 그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결성 지금 정의 얘기했다. 이거 뒤에 계속 나와요. 무결성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어 기능이 됩니다. 됐죠? 별거 없어. 자, DBMS를 쓰면 당연히 자료 중복하고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값이 B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바로 종속한다고 얘기하거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학번과 이름이 있어요. 그럼 학번은 이름을 결정하죠. 맞습니까? 그럼 학번은 또 뭘 결정할 수 있어? 학번, 주소, 또는 해당하는 학생의 정복 또는 성적 이런 걸 다 결정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얘네를 별도로 쪼개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번과 이름을 따로 만들고 나머지 성적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쪼개놓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종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최소화, 데이터 공유, 무결성, 일관성, 데이터 보안. 단점이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저장된 얘네가 뽀사지면 끝장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부족하죠. 시스템이 복잡하고 전산화 비용이 많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하나의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아이를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올랩이라고 그래요. 이 올랩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은 바로 롤업, 드릴다운, 다이싱, 슬라이싱 이런 네 가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얘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개정 전에도 나왔었는데 개정 후에도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랩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는 롤업이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고, 드릴 다운 밑으로 파고드는 거고, 다이싱, 슬라이싱 이런 아이들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빅데이터가 있죠. 그 많은 양의 데이터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마인이 뭐예요? 이게 금광을 캐는 거죠. 마인. 이걸 뭐라고 그랬지? 보통 요즘엔 채굴이라고 하지.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비트코인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아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채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분석 기법인데, 얘는 분산 처리를 슈퍼컴퓨터급에 쓰는 게 아니라 소규모 컴퓨터를 다수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이고, 얘는 시험 문제 필기 실기 다 나온 적 있어요. 필기는 안 나왔었나? 실기에 나왔었어요. 자, 문제 풉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 사이 상호관계를 규명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은, 이거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채굴하는 거죠. 의미 있는 어떤 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채굴, 데이터 마이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에 뭐 발렌타인데이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멘션을 남기잖아요. 뭐라 그래 그걸? 글을 남긴다고 그래. 멘션이라 그래. 포스트라 그래. 뭐 그렇게 남기게 되면 이거를 그 페이스북에서요 분석해요. 야, 이거 뭐 발렌타인데이 때는 남자애들이 어떤 거를 뭐 많이 이렇게 올리더라. 또는 이런 걸 분석해서 마케팅에 사용합니다. 페이스북에 별게 없는데 뭐 공장도 없는데 왜 그렇게 주가가 높고 할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구글이 왜 그래? 네이버가 왜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내용들을 다 얘네가 알고 있어. 어느 날 몇 시에 누가, 성별이 누가, 뭘 검색했어. 그럼 얘가 로그인을 하면 얘 성별을 알 수 있고 얘 성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케팅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바로 페이스북이 지금 애플하고 재작년부터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기술은 일반 컴퓨터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 형성,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를 세트별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산 처리를 돕는다. 자바 소프트웨어 오픈 프레임워크, 얘는 이제 하둡이 됩니다. 하둡.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본적인 올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롤업, 드릴다운, 다이싱이었죠. 트랜스레이트는 없었습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 중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약 조건하는 거 정의 기능이죠. 그냥. 그죠? 표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찾아라. 공유 데이터, 분산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바로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에요. 또 모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우선 스키마예요. 스키마는 말 그대로 구조예요. 구조. 어떻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정의한 것을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키마 3단계에는 우선은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을 정의하는 외부 스키마,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개념 스키마, 그리고 실제로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 내부 스키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스키마죠. 왜냐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구성해서 넣느냐를 결정하는 게 개념 스키마이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베이스 3단계 언어예요.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3가지가 있었죠. 그거 똑같아. 데이터베이스 언어 계속 반복돼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조작어, 제어. 즉 얘는 표 만들 때, 테이블 만들 때 써요. 얘는 표 안에 보통 이제 레코드라고 이야기하죠. 레코드를 사용할 때 써요. 즉 자료를 넣거나 빼거나 검색할 때. 데이터 제어어는 얘네를 보호하거나 또는 병행 제어. 이 병행 제어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동시에 어떤 자료를 공유했을 경우에 얘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데 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3명이에요. 뭐 저하고 저희 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완전 0.001초도 다르지 않게 동시에 100만 원을 찾으려고 해요. 이때 은행 입장에서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0.0000001초라도 빨리 접근한 애한테 권한을 주고 나머지 애들은 배제시켜요.
이걸 러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데이터 제어하게 돼요. 이걸 병행 제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점점 또 나가게 됩니다. 자, 쭉 올라가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예요. 사용자에는 크게 세 분류로 구분이 돼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얘는 하여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걸 해요.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게임 구조를 설계하는, 바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고요. 실제로 응용 프로그래머가 얘네 뭐 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일반 사용자는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는 결국은 뭐예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장해야 돼? 현실 세계에 있는 걸 저장해야 되잖아. 학교를 저장을 할 거야. 그럼 학교를 파가지고 컴퓨터에 넣어? 아니잖아. 걔네를 어떻게 해요? 잘 구조화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걸 바로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컴퓨터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조가 필요해요. 학교가 있으면 학생과 선생님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죠. 서로 간에 어떤 자료가 주고받는지, 연산, 제약 조건, 다른 어떤 제약이 없을까? 논리적인 제한이나 아니면 조작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 모델은요, 우선은 개념적 모델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데, 개념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이 도식화된 걸 가지고 논리적 모델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층형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트리 형태잖아요. 트리 형태로 이렇게 상속관계만 표현이 되고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얘를 연결해서 망형으로 했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쉽게 표로 만들자 한 게 우리가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사진이나 음악 아니면 영상 뭐 하여간에 좀 자료들이 좀 커졌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바로 객체 지향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객체 지향형을 그냥 객체 지향형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얘 두 개를 혼합해 가지고 객체 지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ORDB라고 하는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에요. 제일 먼저 이제 ER 다이아그램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시험 문제에 열나 자주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피터 첸이 맨 처음에 제안을 했고요. 얘가 객체예요.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학교다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에게 또 어떤 속성들이 있어요. 학생에는 뭐가 있어요? 학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아이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을 타원으로 표시해요. 학생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죠. 선생.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선은 얘네를 연결하는 과정이고 선생에도 뭐가 있어요? 담당 과목,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다음에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는 실제로 저렇게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준 것을 컴퓨터로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형태로 해요. 계층형은 트리, 네트워크형은 망형 구조로 해요. 그래프. 그죠? 이렇게 정의한다. 됐죠? 자, 계층형은 말 그대로 이제 트리죠. 트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은 그래프, 망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해보는데 얘네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It's define 한대요. The overall object structure, 구조를 정의한대요. It's a description of all data item used by application program or user and only one. It can exist per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하고 모든 것을 정의한대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개념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 개정 전에는 영어 문제가 꼭 두 문제씩 출제가 됐거든요. 요즘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래요. 그럼 끝났네. 물리적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 내부 스키마. ER 다이어그램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객체 타입. 사각형이 이제 엔티티죠. 관계 마름모, 연결선. 속성은 타원이요. 타원.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할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인데 출력 구조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자,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데이터 모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대. 첫 번째는 연산, 둘째는 구조, 셋째는 연산에서 일어나는 제약 조건.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어서 갑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아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학번, 이름, 학과, 학년 이렇게 위에 있는 얘네들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릴레이션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결국은 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과 특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학번, 이름, 학과, 학년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속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 파일 시스템에서는 얘네를 뭐라고 해요? 우리 필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밑에 각각의 하나의 행들, 우리 파일 시스템에서 뭐라고 그래요?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튜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이 하나의 속성, 어트리뷰트에 포함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만약에 이 학교가 중학교예요. 중학교는 1, 2, 3학년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값의 범위, 영역, 도메인이 영토라는 의미가 있죠. 자, 튜플은 행이고요.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가 있어요. 카디널리티는 뭐냐면 튜플의 개수예요. 즉, 얘 튜플의 개수는 1, 2, 3이니까 카디널리티는 3이에요.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디그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디그리는 이 열의 개수예요. 디그리는 4. 요거 종종 출제됩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A1, A2, A3 세 개의 속성을 갖는 한 릴레이션에서 표에 필드가 3개래요. A1 도메인은 몇 개요? 3개. A2 도메인은 2개. A3 도메인은 4개의 값을 갖는다. 이 릴레이션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튜플의 수는 그랬는데 얘네는 동일한 값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가정하에 다 곱하면 돼요. 그럼 2, 3이 6, 6, 4, 24, 24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차수, 디그리, 속성의 수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시험 개정 전에도 무조건 100% 출제됐던 아이예요.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속성, 어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원자값의 집합이에요. 그치? 어떤 대학교에 과가 5개가 있어요. 그 외의 과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런 걸 우리 도메인이라고 한다. 자, 한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4개의 속성이에요. 표가 있는데 필드가 4개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2개의 후보키래요. 키가 있는데 후보키래. 그 스키마의 대응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7개의 튜플을 갖는데요. 차수는 그랬어요. 차수래. 차수를 뭐야? 속성의 개수죠. 그냥 다른 거 뭐 말이 어렵긴 한데 속성이 4개니까 4야. 끝. 릴레이션은요. 튜플은 유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학생의 표에는 동일한 학생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순서는 의미 없어. 왜? 번호대로 할 수도 있고 성적순으로 할 수도 있고 가나순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속성의 원자성. 속성은 표가 하나 있는데 학번이 2번 들어갈 필요 있어요? 아니죠. 학번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속성도 마찬가지. 학번이 첫 번째일 수도 있지만 이름이 먼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의미 없는 거니까. 자,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아이인데요. 이게 키라고 하는 애예요. 키는 만약에 이렇게 학생표가 있으면 학생에서 각각의 학번마다 얘네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속성을 우리가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는 학번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주민번호도 될 수 있어요. 왜? 학번 1번인 애는 면철이니까. 주민번호가 얘인 애는 면철이니까. 맞습니까? 대신에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어. 왜? 면철이라고 하는 애가 2명, 3명 더 있을 수가 있거든. 학교 다닐 때 있었잖아. 그지? 나이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표에서 각각 튜플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키라고 해요.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이제 슈퍼키예요. 슈퍼키는 바로 뭐냐면 이 학번, 주민번호 또는 학번하고 이름하고 묶어가지고 2개를 묶을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학번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주민번호. 다음번에는요 학번하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섞고 또 학번하고 나이하고도 혼합할 수 있어요. 하나만 가져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혼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나이까지 혼합하고 이름까지 혼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후보 애들 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슈퍼키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얘네 쓰는 건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 2개 중에 하나를 고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튜플을 각각 식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애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바로 키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은 애들을 고르는 것을 이제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뽑아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그 당에서 후보들이 나와요. 걔네들이 다 슈퍼키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각 당에서 1명 뽑죠. 대표 뽑아요. 그럼 각 당에 1명씩 나와가지고 2명이 나온 거야. 그래서 학번이라는 애와 주민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얘네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슈퍼키, 얘는 후보키. 그 중에서 학번위가 당선이 됐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바로 기본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는요? 하나 남은 애는 얘 죽으면 얘가 대통령 해야 되잖아.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대체키라고 해요.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린 거예요. 이제 외래키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외래키라고 하는 거는 외부 테이블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을 의미해요. 자, 무결성이 나와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객체 무결성 같은 경우는요. 얘는 기본 키에 대한 거고 참조 무결성은 외래 키에 대한 거예요. 이 기본 키에는요. 널 값이나 중복 값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아니 학번이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지. 넣으면 안 되지 그런 애들. 맞아요? 학번이 똑같은 애가 두 명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보는 거고요. 참조 무결성은 외래 키에 지금 메인 테이블에 없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학생이에요. 학생 테이블이 있고 이쪽에 성적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학생에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번 있어요. 근데 성적에 1, 2, 3, 4번 있어. 뭐? 우리 학교에는 4번이 없는데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지. 맞습니까? 그래서 메인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는 하위 외래 테이블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에요. 도메인 무결성은 학생의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 학교에는 학과가 5개야. 근데 6개가 들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한 거야 벌써. 끝났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 한 거야. 야, 이렇게 쉽게 키하고 무결성을 설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빠르냐 근데. 와, 이렇게 빨리 이 키하고 무결성에 대한 걸 정의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했네. 자, 릴레이션의 모든 튜플에 대한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일성과 최소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유일성이라고 하는 애는 각각의 튜플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성을 의미하고요. 최소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학번 또는 주민번호 아니면 학번과 이름, 학번과 나이 뭐 이렇게 혼합했었잖아요. 이렇게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필드를 혼합하지 않고 하나의 필드로 다른 아이들을 식별해낼 수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 애는 슈퍼키예요.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죠. 필드가 하나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고 3개 될 때도 있고 다 슈퍼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애는 누구야? 둘 다 만족시키는 애는 바로 후보키예요. 기억하세요. 자, 후보키는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된다. 자, 하나의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원자값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학과다 그러면 그 학교의 학과, 학년이다 그러면 그 학교의 학년이 몇 학년까지 있는지에 대한 걸 정의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도메인이라고 해요.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걸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해요. 다음 두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로 사용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과목이 상위고요. 수강이 하위예요. 왜? 과목이 있으면 걔네를 수강하는 거지. 수강이 있는데 과목이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는 조금 분석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얘가 상위고 얘가 서브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과목이 어디예요? 이 외부에 여기 과목 번호가 따로 있네.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래키는 뭐야? 과목 번호지 뭐야? 예. 자,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서 객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객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기본 키에 속해 있는 어트리뷰트는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 오케이, 끝. 이어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제일 먼저 요거 분석하고요. 요거 시험 문제에 열나 자주 나오는데요. 이 순서가 자주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개념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논리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 설계를 해요. 뭐야? 현실 세계에 있는 애를 개념적인 ER 다이어그램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테이블 형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실제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바로 물리 설계예요. 얘네 순서가 자주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개논물 이렇게 기억하세요. 개구리는 논물에서 놀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 왕복 5km 되는 데를 걸어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였어. 아, 죄송합니다. 그때 항상 이제 지름길이 있다고 맨날 지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름길이 바로 논으로 다녔어요. 논으로 다니다 보면 개구리고 뱀이고 막 보이거든요. 개구리는
논물에서 논다. 끝. 자,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정교화라는 애가 나와요.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현실 세계를 이렇게 도식화하지만 실제 얘네를 테이블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실제로 이게 좀 그 중복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교화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우선 먼저 볼게요. 우선 데이터 구조의 안정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까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구조 안정화예요. 중복 데이터 최소화. 수정 삭제 시 이상현상이 없어야 돼요. 삽입을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바로 앞에서 봤던 무결성 제약 조건 있죠. 기본 키는 중복이나 널값이 될 수 없다는 개체 무결성 또는 외래 키에 대한 두 개의 메인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의 연결 필드에 대한 제약이 있었죠. 연결 필드에 대한 제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참조 무결성이죠. 됐어요? 그래서 테이블 불일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교화를 하게 돼요.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넣고 빼고 삭제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삽입 이상은 자료를 넣을 때, 삭제 이상은 지울 때. 뭐 예전에는요, 이게 실기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료 넣고 빼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또 갱신 이상, 자료를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자, 함수적 종속이 나와요.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이 되는 학번, 걔를 우리가 보통 이제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걔 종속되는 뭐 이름, 이런 아이를 우리가 종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정하는 게 결국은 기본 키가 보통 결정을 하죠. 그래서 학번 이렇게 있고 이름 이렇게 쓰면은 얘는 학번은 이름을 결정한다. 반대로 이름은 학번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결정자, 얘를 종속자라고 해요. 예전에 실기에도 얘네 쓰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함수적 종속이에요. 만약에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슈퍼키는 하나의 키 필드 말고 여러 개의 필드로 혼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슈퍼키 같은 경우에는 키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같이 기본 키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얘네를 우리가 복합 속성, 혼합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두 개의 속성의 C가 결정되는 이러한 형태, 둘 다 모두의 이런 것은 이걸 완전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에만 종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를 부분함수적 종속이라고 해요. 자, 이행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애는 만약에 고객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이 되고 그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이 돼요. 결국은 고객 아이디마다 할인율이 결정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이행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X가 Y를 결정하고 Y가 G를 결정하면 X는 G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정리합니다. 자, 릴레이션 조작 시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곤란한 현상을 우리가 anomaly라고 하는 이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행함수적 종속 관계를 알맞게 나타낸 것은 A가 B이고 B가 C일 때 A, C를 만족한다. 1번이네.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설계 단계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 레코드 집중 분석 설계, 논리적 데이터 구조로 매핑,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스키마 평가 및 정제. 여기까지는 좋았어. 레코드 집중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저장에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레코드를 저장할지 그리고 저장할 때 어떤 레코드가 한 곳에 집중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을 바로 물리적 설계라고 했죠. 정교화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중복을 배제해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을 야기한다. 그래서요. 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여줘야 되겠죠. 네.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좋아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레코드 집중 및 분석 설계, 접근 경로 설계 그랬어요. 물리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이거는 논리 설계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정교화. 앞에서 봤죠.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비정규 릴레이션, 맨 처음에 ERD를 가지고 표를 만드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1차, 2차, 3차, BCNF 4차, 5차까지 해가지고 6개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정제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정교화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돼요. 도메인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번, 이름 이렇게 하나의 속성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뭐 EC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얘네를 쪼개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봤던 부분함수적 종속, 그 다음에 이행함수적 종속, 그 다음에 결정자임에서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이런 애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1차 정규형은 모든 도메인은 원제값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쪼개나는 것을 1차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키워드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 2차 정규형은요. 얘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고객 아이디는 등급과 할인율을 결정하고요. 여기에 전체적인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는 당첨 번호를 결정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쪼개내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쪼개고요. 이렇게 하나 쪼개서 두 개 테이블을 쪼개냅니다. 됐죠? 3차 정규형은 이행함수적 종속, 즉 보니까 고객 아이디가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은 할인율을 결정해요. 뭐 이런 상태일 때 얘네를 쪼개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쪼갰냐? 보자. 쪼개는 게 나오나? 쭉 해가지고 이렇게요. 고객과 할인율을 쪼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자, 보이스 코드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얘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1차, 2차, 3차가 있으면 3차는 1, 2차를 만족하는 상태인 거예요. 아셨죠? 계속해서 누적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테이블이 PCNF를 만족한다 그러면 1, 2, 3차까지 만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결정자, 바로 이제 기본 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후보 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경우를 우리가 BCNF라고 한다. 다른 말로 강한 3차 정규형에 해당해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만 봐주시고 4차 정규형은 다치 종속, 5차 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해요.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정리합니다. 자, 릴레이션 R의 결정자가 후보 키이면 그 릴레이션 R은 어떤 정규형에 해당하는가 그랬어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인 경우 뭐예요? BCNF입니다. 자, 정규화 과정 중에서 1차 정규형에서 2차 정규형이 되기 위한 거래. 2차 정규형이 되기 위한 거죠. 우선 1차 정규형은 모든 도메인 값이 원자 값이어야 되는 거고. 이 1차 정규형을 만족하고 키가 아닌 모든 어트리뷰트의 기본 이행함수적 종속 이거는 뭐였어요? 3차 정규형이고. 다치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차 정규형이었고. 다음에 이제 1차 정규형을 만족하고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 함축 종속되는 게 2차 정규형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위쪽 릴레이션을 아래쪽 릴레이션으로 정규했을 때 어떤 정규화 작업을 한 것인가? 지금 보니까 얘네 원자값을 제거했어요. 1차 정규형이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내용은 많은데요.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차 정규형 뭐라고요? 도메인이 원자값, 부분함수 쪽, 이행함수 쪽, 결정자면서 후보 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 다치 종속, 조인 종속 순서로 간다. 이것만 아시면 웬만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정규화입니다. 반정규화는 정규화를 하다 보면 표가 많이 늘어나죠. 그럼 다 조인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조회할 때 조인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정규화가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반정규화, 그래서 반정규화 기법에는 테이블 반정규화, 컬럼 반정규화, 관계 반정규화 이런 애들이 있고요. 테이블 병합, 테이블 분할, 테이블 추가 이런 아이들. 그래서 테이블 추가 반정규화 유형에는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집계 테이블을 만들거나 또는 진행 테이블 추가, 부분 테이블 추가요. 선생님 쪼갠다면서요? 그러는데 얘네를 쪼갤 때 합치면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묶어놓는 그런 형태를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병합이죠. 그래서 1대1 관계, 1대다, 슈퍼 서브 타입, 이제 테이블 분할이에요. 테이블 분할은 파티셔닝인데 얘는 왜 이렇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건 분산 기법에 해당합니다. 파티셔닝. 쪼개놓는 거죠. 이번에 이제 분할 기법에는 수직 분할이 있어요. 수직은 속성을 쪼개는 거죠. 열 단위로 쪼개는 거고 수평은 얘네는 각각의 레코드 단위로, 로우 단위로, 로우가 행이죠. 분할키 기준 분할 기법에는 범위 분할이 있어요. 범위별로, 뭐 1학년별로, 2학년별로, 목록별로 쭉 나열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지역별로 나눈다. 해시 분할해가지고 해시 값에 따라서 합성 분할은 이것저것 섞어서 또는 라운드 로빈 그냥 막 돌려가면서 새로운 행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조회 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묶어놓는 걸 의미해요. 병렬 처리 클러스터링,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성능을 위해 자료를 묶어놓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자, 테이블 추가해요. 자, 중복 테이블이 추가해요. 업무가 다르거나 서버가 분리된 경우 같은 테이블을 중복해서 추가해가지고 원격 조인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집계 테이블은 합계 평균, 통계 이런 것을 미리 계산해서 별도의 테이블에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조회 결과를 집계 테이블에 있는 애를 그냥 갖다 주면 되니까. 이력 테이블은 레코드를 중복 저장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형태고. 자, 이력 테이블은 이력 테이블에 이력 히스토리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중복 저장해서 써요. 부분 테이블 추가는 하나의 테이블의 전체 컬럼 중 자주 사용하는 애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디스크 IO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너무 커버리면 얘네를 좀 분할한다. 또 진행 테이블 추가해요. 검색 조건이 여러 테이블에 걸쳐서 사용되면 복잡하고 처리량이 많은 경우에 이게 효과적으로 쓴다. 자, 컬럼 반정 교환은 중복 컬럼을 추가하거나 파생 컬럼을 추가하거나 이력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기본키에 의해 추가하거나 응용 시스템 오작동을 위한 컬럼을 추가하거나 관계 반정 교환은 관계, 중복 관계를 추가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 까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예요. 자, 정교화된 MTT 속성 관계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반정교화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이렇게 쓸게요. 글씨가 뒤에 안 써졌어. 단순하게 정교화된 I를 다시 합치는 것은 역정교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반정교화는 어때요?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레코드를 쪼개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성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반정교화 유형 중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빌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본 적 있나요? 없었죠. 집계, 진행, 특정 부분만 맞죠. 병렬 데이터 환경 중에서 수평 분할에서 활용되는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라운드 로빈 있었고요. 범위, 해시 있었는데 예측 분할이라는 건 우리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중 반정교화의 이유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데이터 조회할 때 디스크 입출 용량 많을 때 데이터 무결성 보정? 무결성하고 반정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교화를 하지만 그거를 좀 성능 면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반정교하거든요. 즉 무결성이 헤쳐지더라도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테이블 반정교화 기법 중 테이블 병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대1, 1대다 슈퍼 타입 그랬는데 통계 테이블 추가는 이거 별도로 있었죠. 네. 자, 이어서 44번째 이제 관계대수하고 연산자 그리고 이제 SQL을 보게 됩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실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뭐 개정 전, 개정 후 계속해서 출제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우선은 관계대수하고 연산자라는 애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좀 배우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반 기술이 바로 이 관계대수 또는 관계해석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는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어디냐? 절 버스가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절 버스. 그래서 관계 대수는 절차적 언어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가 있어요. 결국은 여기 나오는 셀렉트나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뭐 이런 아이들이 더 확장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QL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각각의 그 명령어하고 그다음에 기호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개정 후에 지금 시험을 5번 봤는데 5번 다 나왔어, 그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셀렉트는 튜플 집합, 프로젝트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파이입니다. 이게 대문자로 표시가 돼서 그런데 파이 아시죠, 이거? 약간 안 이쁘게 그려졌네. 3.14 이거. 그 다음에 조인 이렇게 생겼고요. 디비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선택은요. 얘네는 다른 말로 이제 레코드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연산이라고 그래요. 표에 있을 때 이 각각의 하나하나 행을 우리 튜플이라고 했죠. 얘네 하나씩 검색할 때 쓰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반대로 이제 수직화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예제 보니까 예제 오탈이 좀 보이네요. 이게 보니까 이제 전작과가 있죠. 그래서 얘가 전작과가 되는 거고 얘도 전작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주고 여기다가 조건을 작성을 하면 얘네가 뭐가 된다? 네, 바로 셀렉트 우리가 해당하는 레코드 튜플을 검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값만 나오는 거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이용을 하고 수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성을 뽑아내고요. 조이는 연결, 디비전은 나누기예요. 그래서 뭐 나눠가지고 목만 찾아낸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쭉 올라가서 이번에는 집합연산자예요. 자, 집합연산자에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합집합이에요. 합치는 거죠. 두 개 테이블을. 요거는 교집합. 두 테이블에서 공통인 애들만. 차집합은 메인 테이블에서 하위 테이블을 해당하는 레코드를 빼는 거고요. 교차 곱은 각각 한 번씩 다 곱하는 겁니다. 이게 카티션 프로덕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좀 이따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유니언은 합집합이고요. 교집합은 이렇게 인터섹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디퍼런스는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이게 이제 교차 곱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 R에 차수가 4이고요. 4니까 속성이 몇 개인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차수가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되는 거고 카디널리티, 즉 행의 개수가 5개 돼요. 그리고 릴레이션 S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6이래요. 그럼 칸이 6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고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가 7개래. 여기 7개 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이 첫 번째 행과 여기 있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쭉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곱하고 얘랑 다 해보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얘랑. 결국은 곱해주면 돼요. 7 곱하기 5, 7, 5, 35. 즉 카디널리티는 총 35개가 되고요. 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였어요? 얘가 5개고 얘가 5개고 얘가 7개니까 자, 그리고 차수는 이 속성의 개수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중복되는 필드가 있으면 이름이나 학번 뭐 이런 게 뭐 중복되는 애가 있으면은 굳이 얘네를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하고 7이니까 얘가 12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얘네들 두목내 문제은행에서 검색하시면 키워드 검색하시면 문제 수록 나오거든요.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출제되니까. 자,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수평적 부분 집합이래요. 시그마 쓰는데요. 얘네 셀렉트네요. 그죠? 튜플 검색하는 거예요. 관계대수 연산에서 두 릴레이션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조인이 되겠네요. 조인. 여기에서의 이 기호 연산자도 예전에 시험 개정 전에 얘네가 실기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 그리는 거. 자, 관계대수 연산자에서 두 릴레이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연산은 그랬어요. 아, 이거 또 나왔네. 그죠? 1번 똑같은 문제. 관계대수의 순수 연산자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셀렉트, 프로젝트, 카티션 프로젝트, 프로덕트, 그다음에 디비전 이랬는데 이 카티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뭐였냐 하면 집합 연산자였죠. 얘는 집합 연산자예요. 집합. 집합 연산자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다음에 교차 곱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가 되겠죠.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관계 대수죠. 얘네는 쭉 봤을 때 구분된다 했고 비절차적이다 그랬는데 대절 보스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잘못됐네요.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 앞에서 배운 우리 관계 대수나 관계 해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DBMS에서 얘네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예요.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하는 SQL문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3단계 언어 있었어요. 정의, 조작, 제어. 얘네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는 테이블을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reate. 알터는 그 구조를 변경해요. 속성의 구조 이런 거. 드랍은 테이블이나 뷰를 삭제해요. 도메인 삭제 다 됩니다. 대상체가 테이블이에요. 다. 스키마도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구성할 수 있고 도메인, 테이블, 뷰 모두 다 테이블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서 얘네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를 드러낸다 이렇게. 크리에이트의 문법 구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기본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이름 데이터 타입을 줘요. 얘네 데이터 타입, 뭐 얘네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보는 거고요. 기본 키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는 대체 키입니다. 이건 외래 키고요.
그 외부에 이제 만약에 포리겐 키가 있을 경우에 연결되는 I 그리고 기타 옵션이에요. on delete 옵션, 업데이트 옵션, 체크 조건식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여기 중괄호 같은 경우는 중복이 가능하다. 또는 이제 생략도 가능해요. 얘네는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터문이 있는데 알터문은 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얘를 90도 올렸을 때 add alt drop에다가 하나를 뭔가 더 표를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죠? 얘가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돌리고 보세요. 얘네가 속성들이야. 이렇게 뭔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쓰는 게 알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를 쓰게 되면 열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drop 열 하면 열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알터 열 이름 하면 열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드롭은요. 드롭 스키마, 드롭 도메인, 드롭 테이블, 드롭 인덱스 그리고 뒤에 이름 붙이면 되고요.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캐스케이드는 연쇄 작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테이블이 또는 이 스키마가 다른 테이블이나 스키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때 외부에 있는 걔도 같이 지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캐스케이드 옵션이고요.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외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지? 본인 의도치 않게 외부에 있는 게 지워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야 하지 마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는 거죠. 자, DCR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데이터 제어 기능이에요. 실제로 외부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나 또는 트랜잭션 제어를 또 하거든요. 병행 제어를 통한 트랜잭션 제어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우리 무결성 제어도 있었죠. 무결성 제어. 바로 트랜잭션, 트랜스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차하는 트랜스 액션이 바로 트랜잭션이에요. 자료를 교환받는 하나의 행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완성이 됐을 때를 이제 커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돌릴 때는 롤백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쭉 볼게요. grant는 권한을 부여하고요. revoke는 권한을 해제해요. 자, view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가상의 테이블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view는요. 생성 시엔 create 문, 검색 시엔 select 문을 쓰는데요. 변경은 alter 문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view 같은 경우는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얘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만들 수 있고 뷰 자체도 테이블 형태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회원 정보나 회원 정보 수정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은 가입 폼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뷰예요. 실제 원래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우리가 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뷰냐? 이거죠. 뷰를 쓰면은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보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사용자 데이터를 쓰기가 편하죠. 대신에 이제 얘네가 알터뷰라고 하는 명령으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또 삽입 삭제 갱신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에 대한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는 해당하는 자료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자동차 카탈로그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담고 있는 애가 시스템 카탈로그고 그렇다 보니까 걔네를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고 메타데이터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죠. 자, 학생 테이블을 생성한 후 성명 필드가 누락돼서 이를 추가하려고 한다. 이때 적합한 SQL 명령어는 그랬어요. 해당하는 필드가 누락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알터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변경이니까. 자, which of following does not belong the DML statement SQL 그랬는데요. 이거 문제는 좀 지울게요. 이게 보기가 없어서. DML이 아닌 것은 걸 물어본 건데, 자,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의한다. 뷰는 데이터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두란문을 쓴다.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가상의 테이블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데이터 제어의 DCL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보안,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 무결성 유지, 병행 제어. 2번이네요. 이거는 뭐야?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 정의하는 거는 데이터 정의어가 되겠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직접 카탈로그 내용을 갱신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시스템 카탈로그는요, DBMS가 관리해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사용자, 그러니까 즉 데이터베이스의 내역서를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기가 분석을 해요. 지금 총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레코드가 몇 개고 필드가 몇 개고 테이블이 몇 개고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조작어예요.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아이죠. DML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검색할 때 쓰거나 삽입할 때 다 써요. 그래서 select는 기본 구조는 select하고 속성명 주고 from하고 where저를 줘요. 이게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저를 줄 수가 있어요. 뭐 학과별로 또는 학년별로 이렇게. 아주 시험 문제에 가끔 자주 출제되는 아이가 이게 해빙절인데 이 해빙절은요 그룹 바이랑 세팅으로 가요. 여기 조건이 있는데 얘도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룹 하위에 조건을 줄 때 해빙절을 줘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기본 SQL문에서는 조건을 where절로 줍니다. 왜 where로 주냐면 데이터베이스 그 주소가 아닌 그 위치, 그 내용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야, 면철이 어디 있니? where is 면철?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자료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누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where라고 하는 명령어를 쓴 거고 그룹 바이 하위에는 해빙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해빙 이렇게 기억하시면 실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오더 바이는 정렬이고요. ASC는 ascending, DSC는 descending이고 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에요. 자, distinct 요것도 간혹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학과를 검색했더니 학과가 뭐 김과, 이과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 통계해가지고 합계는 3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여러 번 표시할 필요 없죠? 한 번만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가 distinct예요. 자, insert는요, 튜플을 삽입하는 거예요. insert into values. 이거 기억하세요. delete는 delete from where. update는 update set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치사 시험 문제 열라 나와요. 자, select where, insert into, delete from, update set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select는요. 다음은 R1과 R2 테이블의 아래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한 SQL문은 그랬어요.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select 과목 번호, 과목 이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테이블 1, 2에서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가져오게 돼요. 결과는 필드가 2개고요. where 조건이 가는 거예요. R1의 학번과 R2의 학번이 동일하면서 and는 조건이죠. 학과가 전자공학과이면서 이름이 강남길인 애들을 뽑아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쪼개서 생각하면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을 가지고 오고요. 학번이 동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칭이 우선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학과가 전자공학과래요. 그럼 우선은 전자공학과인 애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전자공학과 2개 찾았고 그다음에 얘네는 일종의 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번끼리 연결해라라는 얘기야. 그리고 전자공학과면서 강남길인 애를 찾으래요. 강남길이니까 이 녀석이네요. 맞아요? 그럼 학번 실제로 뽑혀 나오는 애는 누가 되는 거죠?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이죠. 그럼 학번이 얘가 되니까 3000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 번호와 과목 이름이니까 이 녀석이 뽑혀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C100 컴퓨터 구조 이렇게 나오고 3000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3000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쪽에 모두 다 학번이 같은 아이. 근데 우선은 조건이 강남길이고 전자공학과래요. 우선은 장미화니까 얘는 조건에서 벗어나죠. and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3000인 애들을 뽑아오면 되는 거네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또 R1 테이블에서 성이 홍신 레코드를 검색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like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는하고 비슷해요. 근데 문자열은 동일하게 는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김씨 이러면 정확하게 김씨를 찾나요? 아니면 김씨들을 찾죠.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 연산제를 써요. 는이나 초과 이상 뭐 이런 걸로 쓰는데 문자열은 like를 쓴다. 그리고 요건 만능 문자예요. 호응으로 시작하는 이란 개념이에요. 자, between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연차 표시가 없네요. 80에서 85까지예요. 중간에 and만 들어가주면 돼요. 아셨죠? 부등호 주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조건 형태보다 훨씬 깔끔하죠. R2 테이블에서 과목별 점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AVG하고 as 평균이 있는데 얘는 별칭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 과목 번호랑 여기에 이 필드명이 이렇게 나와요. AVG 점수. 이렇게 하면은 필드명이 안 예쁘잖아. 그래서 평균으로 얘네를 대체해서 써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R2에서 가지고 오는데 과목 번호별로 가져오래요. 그래서 과목 번호가 3개가 있나 봐. 그래서 걔네의 평균 AVG를 계산한 거예요. 합계는요. SUM을 씁니다. 집계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스튜던트 학생 테이블에 독일어과 학생이 50명이래요. 여기에 독일어 한번 써보자. 독일에 50명이고 중국어 학생이 30명이고 영문학과 학생이 50명이 정보가 들어있다. 다음 중 두 SQL문의 실행 결과 투풀 수는 그랬어요. 셀렉트 디파트먼트 이 학과가 되는 거고 스튜던트에서 얘네를 검색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총 몇 명이야? 130명이 되겠죠. 130개의 레코드가 나와요. 쭉. 이 밑에는 보니까 디스팅트를 줬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 학과인 3개만 나오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디스팅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중복된 레코드가 있을 때 삭제합니다. 자, 해빙절에는 반드시 어떤 구문과 써야 돼요? 네, 그룹 바이 절이요. 너무 자주 나와요. 자, SQL의 분류 중 DD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DDL이라고 하는 건 정의어죠. Create, Drop, Alt, Update는 DML입니다. DML에 해당하는 명령으로만 나열된 것은 M이죠. 그러니까 Insert, Delete, Update, Drop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삭제하면 되겠다. 쭉 보고 얘 안 돼요. 얘만 되네.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이렇게. 자, 플레이어 테이블에는 플레이어 네임, 팀 아이디, 헤이트 컬럼이 존재한다. 이때 SQL문에 문법적 오류가 있는 부분은 select player name, hate 그랬어요. from 플레이어 테이블에서 플레이어 네임과 그 다음에 hate를 가지고 온대요. where 팀 아이디는 콜이하고 and 그러면서 hate between 175와 180이래요. 여기 잘못됐네. 왜? 우리 and 조건은 구간값 계산할 때 쓴다 했죠? 꼭 기억하세요. 컴퓨터에서. 응? 구간값 쓸 때는 무조건 and예요. 무슨 얘기냐? 자, 90 이상이면서 만약에 A가 90 이상이면서 100 미만인 이런 거 할 때도 and 주는 거예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돼요. 구간값은 and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계시는 게 훨씬 깔끔해요. 자, 이어서 갑니다. NoSQL이에요. NoSQL은 SQL이 아니다. 그래서 SQL만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NoSQL이라고 해요. NoSQL이라고 안 하고 NoSQL이라고 얘기해요. 자, 직계함수 자주 나와요. count, 개수, sum, 합계, average, 평균, max, min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해빙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룹 바이 절과 같이 세트로 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직계함수, 통계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한다까지 앞에서 한번 봤고요. 자, R2의 테이블에서 과목 이름별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이 1명 이상인 것을 하면 그랬어요. R2에서 과목별 이름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이 1명 이상이래요. 그럼 R2를 좀 보자. 90점 이상인 걸 한번 보자. 자, R2 어디 갔어? 얘네가 R2죠? 점수가 90점 이상이네. 이거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컴퓨터 구조는 1명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2명이에요. 즉,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과목 이름별로 쪼개고 조건은 점수가 90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밖에 더 있어.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여기 인원수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1명 이상인 과목을 검색하시오 그랬으니까 맞네요. 컴퓨터 구조 하나고 데이터베이스 2개고. 그룹 바이 과목명, 그 다음에 having count 해주면 count는 개수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 에스터리스크는 모두라고 하는 올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order by 정렬, ascending, descending. 자, 요거 보니까 descending이니까 점수로 내림차순이고요. 하위 지리도 자주 출제가 돼요. 하위 지리는 그러니까 지리를 조건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select 이름을 검색해래요. R1에서 학번. 근데 학번 뒤에 보니까 in이라고 있어.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5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n 하고 여기다 1, 3 이렇게 하면 1, 2, 3인 애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반대로 1, 5와 2, 5와 3 이렇게 써도 돼요. 즉, 1 또는 2 또는 3인 애들을 검색하라는 거고 이 하위에 이제 조건의 하위에 다시 한번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R2에서 과목 번호가 C10인 애들을 검색해가지고 그 목록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회된 값이 1000, 3000, 4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인 이렇게 되고 1000, 그 다음에 3000, 40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외부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건으로 쓰는 애는 외부에 있는 테이블의 값을 가지고 현재 R1에다가 조건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위 질의를 지원하지 않는 DBMS도 있어요. 아예 애초에. 자, insert, update, delete예요. insert into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insert into와 베일 유즈예요. 그래서 테이블하고 열 이름 주고요. 이 베일 유즈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R2 테이블에 into R2의 학번과 과목 번호를 넣는다. 그래서 학번 6000, 과목 번호 C10, C100이군요. C100 이렇게 넣는 거고. 업데이트는 셋이에요. 업데이트 셋. 전치사 기억하세요. 그래서 업데이트 R1의 학년을 바꾼대요. 어떤? 홍길동인 애들의. 딜리트는 딜리트 from이에요. 어디 어디 걸 삭제한다는 거죠. 어디 어디에서 가져온다? select. 어디 어디에 넣는다? into. 이렇게 되는 거죠. 장면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가지고 예. 처음 보시면 명령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 자연어예요. 그래서 중학교 정도 수준의 영어 실력 있으시면은 사실 SQL은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다음 SQL문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업데이트 뭐라고요? 세트 끝. 셀렉트에서 해빙절은 반드시 어떤 구문과 이거 문제 중복됐네. 네, 그룹 by 이거랑 되죠. 자, SQL의 직계함수가 아닌 것은 avg, sum, 네, crit는 이건 DDL이잖아요. 자, DML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drop, alter, 예,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들어갔네. SQL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7번째입니다. 뭐예요? 트랜잭션하고 병행제어인데 트랜잭션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죠. 트랜스액션이에요.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자료 교환하는 하나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ATM기에 가서 카드를 놓고 돈을 찾아서 현금까지 짚고 나오는 데까지의 그 안에서의 데이터의 교환 정보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잭션은 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요. 특성이 있어요. 원자성이에요. 얘네는 중간에 뭔가 빠지거나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하나로 통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를 넣었다, 돈을 찾았다, 카드를 뺐다까지가 결국은 하나의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관성은요. 전후가 같아야 돼요. 내 통장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을 꺼냈어요. 그럼 내가 현금 500만 원 가지고 있고 통장에는 500만 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관성 있어야 돼. 격리성. 다른 애가 동시에 여기에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는데 제 카드가 복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가 해커가 똑같은 시간에 제가 카드를 넣은 시간에 그 돈을 딱 꺼내려고 하는 거죠. 0.001초도 차이 안 나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접근한 애한테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근데 해커라고 그러면 좀 그럴 거고 뭐 가족이 가족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영속성은 내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꺼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500만 원이어야지 걔가 영원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하지 않는 이상. 그지? 자, 크루드 매트릭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하나의 툴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시점에 읽고 쓰고 하는지를 볼 때 쓰는 게 크루드 매트릭스입니다. 크루드는 C가 크리트, R이 리드, U가 업데이트, D가 딜리트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객체가 생성될 때, 읽을 때, 갱신될 때, 딜리트 될 때 각각 항목을 표시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제 크루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험 개정 전 실기에 출제됐었고 개정 후에 필기에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즉각갱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으로 즉각갱신법이에요. 데이터를 갱신하면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작업을 위해서 갱신 내용을 별도로 로그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 꺼냈으면 500만 원 꺼냈어 라고 하는 거, 몇 분 몇 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트랜잭션 연산은 커밋은 우선 승인이에요. 승인. 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 근데 중간에 만약에 전원이 나간 거예요. ATM기에서. 막 카드 비밀번호까지 눌렀는데 전원이 나가버렸어.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다시 돌려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줘야 되겠죠? 자, 리커버리는 복구하는 거고요. 트랜잭션 상태는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럼 활동을 하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철회하고요. 부분 완료되거나 완료됐을 때 완료로 표시합니다. 부분 완료됐을 때는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철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가지고 나머지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병행제어도 앞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어요. 공유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가족 카드를 써가지고 카드가 3장인 거야.
동시에 0.001초의 차이는 나겠죠. 현실적으로. 그지? 그랬을 경우에 내가 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내 계좌에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가 지금 트랜잭션을 이루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들어오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500만 원을 꺼내는 게 완전히 커밋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접근자가 들어와야 한다. 이걸 바로 병행 제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킹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로킹은 뭐냐? 바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애는 내 계좌에 접근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잠금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최적 병행 수행 타임 스탬프 다중 버전 기법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이 로킹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최적 병행 수행과 타임 스탬프 다중 버전 기법 이 종류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좀 지엽적이긴 해요. 자, 타임 스탬프는 뭐예요? 시간 도장이잖아요. 시간 도장. 그래서 허가 인증 도장을 받는 거예요. 야, 넌 2시에 와. 넌 3시에 와. 이런 식으로 동시성 제어를 하기 위해서 직렬화 기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호를 주는 거예요. 야, 너 1시에, 2시에, 3시에, 4시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것도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럼 거기에 이제 시간하고 내가 대기해야 되는 시간 다 나오죠. 뭐 이런 것들. 자, 병행제어 기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락킹이에요. 락킹. 락킹은 뭐냐면은 잠그는 거예요. 자물쇠로.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으면 그 계좌를 잠그는 거야. 다른 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지? 근데 이 로킹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잠그냐, 레코드를 잠그냐, 필드를 잠그냐, 뭐 어디를 잠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를 너무 크게 하면은 이 로크 수가 적어서 쉬워지지만 병행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로킹 단위가 커진다는 거는 테이블을 잠그는 거야. 그냥 해당하는 테이블을 잠가버리면 다른 계좌도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로킹 단위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고 하는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해당하는 값만 딱 하게 되면 얘네가 뭐야?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뭐야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하니까 계좌 접근도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지? 자, 이렇게 로킹이 대상되는 것들을 우리가 파일이나 테이블, 필드, 레코드들을 로킹 단위라고 하고 2단계 로킹은 직렬성을 보장하지만 교착 상태 예방은 불가능해요. 얘는요, 다른 거 말고요. 2단계 로킹은 확장 단계와 축소 단계 두 단계가 있어요. 각 트랜잭션의 로크 요청과 해제 요청을 2단계로 실시한다. 그래서 2단계 로킹이라고 이야기해요. 투페이즈 로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갑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를 해보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연산으로 프로세서와 테이블 간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표예요. 매트릭스라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CR, UD 이렇게 하고요. 각각의 객체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면 회원이라는 테이블이다. 그러면 야, 얘는 회원을 읽기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딜리트도 해. 이런 식으로 표시해 나가는 거예요. 얘를 크루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해요. 트랜잭션의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트랜잭션은 연산의 데이터에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이거 뭐예요? 원자성이죠. 뭔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그냥 하나의 세트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원자성, 어토미시티, 동시성 제어를 위한 직렬화 기법으로 트랜잭션 간의 순서를 미리 정하는 거. 이건 타임스탬프 기법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타임스탬프 기법.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로그로 필요로 하는 회복 기법은 그랬어요. 얘는 즉각갱신법이겠네요. 좀 전에 봤었죠. 로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즉각 바로바로.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트랜잭션의 특징은 트랜잭션은 연산은 모두 실행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토미시티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보안하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예요. 보안 당연히 중요하겠죠? 암호화도 해야 되겠죠. 자, 암호화 기법에는 비밀키와 공개키가 있어요. 자, 비밀키라고 하는 애는 뭐야? 암호화를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왜 비밀리에 했을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대칭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보세요. 암호화, 복호화 주고. 공개키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서로 달라요. 그 무슨 얘기냐? 암호화 키가 노출이 돼 버리면 복호화 하는데 그냥 뭐야 보안이 노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비밀 이 암호화가 노출돼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을 때는 비밀 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복호화 키를 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개 키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 키하고 서로 다르니까 얘 오픈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다른 말로 얘는 같으니까 대칭이고요. 다르니까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권한부여 기법이에요. 이제 그랜트 앞에서 봤었죠. 그랜트 뭐였어요? 이거는
권한 부여하는 DCL의 명령어였어요. 그래서 grant on 여기에 to 사용자 이렇게 주면 해당하는 권한을 데이터 객체의 사용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with grant option은 얘 자체가 이 지금 부여받는 얘도 다른 애한테 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가끔 나와요. 부여 가능한 권한에는 update, delete, insert, select 다 뭐예요? DML이죠, DML. 자, 리버크는 권한을 해제하는 거예요. revoke, grant, option for 권한 on 데이터 개체 from 사용자. 캐스케이드가 주는 이유는 바로 이거 grant 옵션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A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줬어요. 근데 얘가 또 B라고 하는 애한테 권한을 줬어. 위에 있는 with grant 옵션을 줘가지고 그때 얘 권한을 해제했을 때 얘까지 같이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캐스케이드가 되는 겁니다. 연쇄 작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얘는 방아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뭐 하나만 딱 눌러주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로 트리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아쇠.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예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얘네를 나눠서 보관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다가 어떤 검색을 하시게 되겠죠. 그랬을 때 뭐 미국에서 검색하는 사람과 한국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과가 같겠죠. 어디서 검색해도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 이게 서울에 있는 서버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 서버에 있는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치 투명성이고 중복 투명성은 얘네가 양쪽에 있다는 걸 우린 몰라도 돼요. 병행 투명성, 양쪽에서 지금 다중 사용자들이 다 쓰고 있어. 지금 다른 애도 똑같은 애를 지금 검색하고 있어. 몰라도 돼. 장애 투명성, 이게 분산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정도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두 개 고장 나는 거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없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모르게 해라. 이걸 바로 투명성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 열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요소에는 분산 처리기, 분산 데이터베이스 통신 네트워크가 있고요. 얘를 쓰게 되면 뭐가 좋냐면 지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서버가 있고요. 한국의 서버가 있고 일본의 서버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바로 그 서버에서 자료를 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나눠져 있어. 한쪽으로 몰리지 않아. 데이터 공유성, 신뢰성, 가용성이 향상되고 점진적 시스템 용량 확장이 편하고요. 지역 자치성이 향상돼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구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각각 곳곳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요. 오류 발생이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일치시켜야 되거든 데이터를 항상 그때그때. 그럼 어떤 데이터가 갱신이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도 그 해당하는 쿼리를 알려줘야 돼요. 바로 트리거를 빵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한 번에 샥 교체될 수 있도록. 통신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지역 자치성 병렬 처리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갱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건 트리거죠.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브라운문에 부모 테이블의 항목값을 삭제할 경우 자동적으로 자식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한 옵션은 그랬어요. 이거 뭐야? 캐스케이드네. 그죠? 분산 데이터베이스 목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분산된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지역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된다 그랬어요. 여기저기 아무데나 있어도 보장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장애라고 그랬죠. 장애. 그러니까 장애 투명성이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위치, 장애, 미디어 액세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리플리케이트 요거까지 맞고요. 미디어 액세스는 처음 봐요. 자, 사용자 X1에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검색 연산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수요죠, 수요. 회수구나, 회수. 회수는 뭐야? 리보크예요. 리보크가 해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이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명령어 자체가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과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